2005년 3월 12일 토요일입니다. 62살의 한정임은 충남 예산의 시골집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장남의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지요. 오후 4시쯤 남편 성만과 함께 서울역 한번 출구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의 서울역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지요. 성만이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고 정임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불과 몇 분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성만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편의점에 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환승 통로와 대합실, 매표소를 차례로 찾아다녔지요. 영무원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녁 7시 성만은 딸 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안 보여. 그날 정임은 회색 점퍼에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가방도 지갑도 들고 있지 않았지요. 그저 사람이 많던 서울역 환승 통로에서 잠깐 손을 놓쳤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정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30분쯤입니다. 성만은 서울역 인근 파출소를 찾았습니다. 근무 중이던 젊은 경찰관은 신고서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실종되신 분이 치매 증상은 없으십니까?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최근에 가족 간의 다툼은요? 혹시 집을 나가실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도요? 그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신고 내용을 적었습니다. 표정에는 놀람도 당황도 없었습니다. 마치 자주 있는 일이라는 듯한 얼굴이었지요. 서울역 같은 데서는요, 어르신들이 길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하루나 이틀 안에 다 찾으시더라고요. 성만은 그 말을 들으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임이 정말 어딘가에 앉아 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찾아주실 수는 없나요? 성만이 조심스럽게 묻자 경찰관은 펜을 내려놓고 설명하듯 말했습니다. 성인 실종은요, 48시간이 지나야 본격적인 수사가 들어갑니다. 지금은 일단 가족분들이 주변을 더 찾아보시는 게 빠를 겁니다. 그래도 CCTV 같은 건 확인해 볼 수 없습니까? 그건 본서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가 들어가야 가능합니다. 지금은 접수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성만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정임이 어디에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절차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파출소를 나선 성만은 다시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대합실과 환승 통로, 지하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많았고 그 속에서 정임의 얼굴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지요. 영무원에게 실종자 방송을 요청했지만 이미 2차례 방송이 나갔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실종자가 한두 분이 아니라서요. 그 말은 사실이었고 그 사실이 성만을 더 막막하게 만들었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성만은 딸 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서야, 아직도 엄마가 안 보인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혹시 택시 타고 집으로 가신 건 아니에요? 집에 전화해봤는데 안 받는다. 은서는 그때 홍대 근처 작은 출판사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주말이었지만 마감 때문에 일을 하고 있었죠. 제가 지금 서울역으로 갈게요. 아빠는 거기 계세요. 밤 10시가 조금 넘어 은서가 도착했을 때 성만은 한 번 출구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방향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지요. 얼굴에는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경찰서는 가보셨어요. 갔다 왔다. 성인 실종은 시간이 지나야 한다더구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48시간이 지나야 본격적으로 찾는데. 은서는 황당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경찰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치매도 없었고 가출할 이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휴대폰은요? 집에 두고 나왔다. 2005년 당시 60이 넘은 노인이 휴대전화를 항상 들고 다니는 일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정임도 대부분 집에 두고 다녔지요. 두 사람은 다시 서울역 주변을 뒤졌습니다. 역, 광장과 지하도, 인근 찜질방과 편의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골목까지 들어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정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성만이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집으로 가자. 내일 아침에 다시 오면 되니까. 은서는 망설였습니다. 어머니가 지금도 이 근처에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역은 밤새 열려 있어. 아침이 되면 엄마가 먼저 우리를 찾을지도 몰라. 그 말은 그럴듯했고 당시에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날 밤 성만은 예산으로 가는 마지막 버스를 탔습니다. 빈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정임이 어디에 있을지를 계속해서 떠올렸지요. 내일 아침이면 연락이 오겠지. 성만은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누구도 이 일이 오래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실종 2주째가 된 월요일 아침입니다. 준호는 수원의 아파트에서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시계는 오전 7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지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시간입니다. 그는 잠시 천장을 바라보다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샤워를 하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여느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금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그 정도였지요. 현관문을 나서며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회사에 가는구나 하고 말이지요. 어머니가 실종된 지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첫 주에는 거의 매일 서울역으로 나갔습니다. 전단지를 붙이고 경찰서를 오가고 아버지와 함께 역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요.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연락이 왔습니다. 더 이상 휴가를 내기 어렵다는 말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일정이 밀려 있고 팀원들이 대신 일을 떠안고 있어 힘들다는 이야기였지요. 이해는 하지만 이제는 복귀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준호는 결국 출근을 선택했습니다. 어머니를 찾는 일은 주말에 하기로 마음먹었지요. 평일에는 아버지가, 주말에는 자신과 은서가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당시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하는 동안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졸고 있었고, 누군가는 신문을 펼쳐 들고 있었으며, 누군가는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모두가 각자의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준호 역시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준호 씨, 어머니는 찾으셨어요. 아니요, 아직입니다. 그러시구나. 많이 힘드시겠어요. 혹시 저희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동료들도, 준호도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밀린 이메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상황, 회의 일정, 보고서 마감일. 모두가 급하다는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메일에 답장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의실에 들어가 발표를 했습니다. 업무는 계속 쌓였고, 준호는 묵묵히 그것들을 처리해 나갔지요.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평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말에 뭘 했는지, 저녁에는 뭘 먹을 건지, 다음 달 회식은 어디서 할지 같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대화에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주말은 서울역이었고 전단지였으며 경찰서 앞에서의 기다림이었기 때문입니다. 준호 씨는 주말에 뭐 하셨어요? 동료의 물음에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정 어린 시선도 조심스러운 위로도 받고 싶지 않았지요. 오후가 되자 팀장이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 씨, 어머니 일은 어떻게 됐어요?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러시구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이번 주 프레젠테이션은 준비하셨죠? 네, 준비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이번 프로젝트가 중요해서요. 잘 부탁드립니다. 팀장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위로도 격려도 없었습니다.
그저 업무 이야기뿐이었지요. 준호는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일만 하면 됐고 어머니 생각을 잠시 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텅 빈 아파트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결혼 전이라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불을 켜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과 우유가 전부였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려 혼자 먹었습니다. TV를 켜자 9시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치 뉴스, 경제 뉴스, 사회 뉴스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실종 소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지요. 하루에도 수십 명이 실종되는 나라에서 한 명의 노인 실종은 뉴스가 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찾았으면 이미 연락이 왔을 것입니다. 결국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어떠셨어요? 한참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그냥 그래. 너는 회사 어땠어? 저도 그냥 그랬어요.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준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하고 말이죠. 어머니는 실종됐는데 자신은 회사에서 보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선가 헤매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자신은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쁜 아들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생활이 있었고 곧 결혼 준비도 시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말에는 꼭 더 열심히 찾아야겠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홍대 근처의 작은 원룸에서 은서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편집 중인 원고가 떠 있었지요. 마감은 이틀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실종 첫 주, 은서는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휴가를 냈습니다. 편집장은 이해한다고 했지만 마감은 미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은서는 일주일 만에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밀린 원고를 편집하고 작가와 통화하고 디자인팀과 회의를 했지요. 일을 하는 동안에는 괜찮았습니다. 집중할 수 있었고 어머니 생각을 잠시 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다시 밀려왔습니다. 엄마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 생각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예산의 시골집에서 성만은 혼자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임이 좋아하던 저녁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요. 하지만 내용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 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부엌에서 들리던 소리도 평범한 대화도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성만은 그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실종은 누군가를 데려간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일상 속에 조용히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그 균열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실종 한 달째가 되던 날입니다. 성만은 용산경찰서 조사실에서 새로운 담당 형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던 수사에 이번에는 다른 형사가 배정됐지요. 쉰이 훌쩍 넘어 보이는 형사는 두꺼운 파일을 펼쳐놓고 천천히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실종자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어머님께서 평소에 자주 가시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성만은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장소라는 질문이 예상보다 어렵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장소요? 예를 들면 교회나 친구분 집, 병원 같은 곳 말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형사는 펜을 들었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같이 사셨는데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집사람이 밖에 잘 안 나갔습니다. 주로 집에만 있었어요. 그럼 집에서는 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집안일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이어갔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분이나 자주 연락하던 분은 없으셨습니까? 성만은 다시 멈칫했습니다. 글쎄요. 마을 사람들이야 인사는 했지만 친하게 지낸 사람이 있었는지는 잘
자녀분들 중에 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형사는 펜을 내려놓고 성만을 바라봤습니다. 시선에는 책망보다는 어딘가 조심스러운 확인의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종자를 찾으려면 그분의 생활을 알아야 합니다. 어디를 가셨는지, 누구를 만나셨는지,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말입니다. 그래야 어디로 갔을지 추정할 수 있거든요. 네. 최근에 우울해하시거나 힘들어하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아니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확실하십니까? 네.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성만 자신에게도 완전히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성만은 준호와 은서를 불렀습니다. 서울역 근처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자리에 앉아 한동안 메뉴판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경찰이 엄마에 대해 물어보는데 내가 대답을 못하겠더라. 성만의 말에 두 사람의 시선이 모였습니다. 무슨 질문이었는데요. 엄마가 평소에 어디를 다니셨는지, 누구랑 친했는지 그런 거.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는 주로 집에 계셨잖아요. 그래도 가끔은 나가셨을 텐데 어디를 가셨는지 모르겠어. 은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5일장요. 엄마 장 보러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 5일장. 또 어디? 세 사람 사이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은요? 엄마, 어디 아프셨던 것 같기도 한데요. 맞아. 병원에 다니셨어. 근데 무슨 병원이었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물어본 적이 없어서. 형사의 질문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살았는지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친구분들은요? 준호의 질문에 성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을 아주머니들이야 있었겠지. 근데 누가 제일 친했는지는 모르겠어. 은서야, 너는? 저도요. 엄마가 친구 얘기를 한 적이 없어서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함께 살아온 시간이. 아무런 대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님이 또 뭐 물어보셨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음식이 뭐냐고 하더라. 혹시 자주 가시던 식당이 있을 수도 있다고. 된장찌개요. 엄마가 자주 끓여주셨잖아요. 그건 우리가 좋아한 거지. 엄마가 좋아한 건 아니지 않나. 맞네. 엄마는 생선을 좋아하셨어. 아니에요. 아빠. 엄마 생선 비린내 싫어하셨어요. 그랬나. 근데 자주 구워주셨잖아. 아빠가 좋아하셔서요. 성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진짜 좋아하신 건 뭔데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은서는 원룸에 돌아와 어머니가 보내준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둥글둥글한 글씨가 종이를 채우고 있었지요. 은서야, 잘 지내니? 공부 열심히 하고 밥 잘 챙겨 먹어. 편지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어머니, 자신의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늘 자식의 안부뿐이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는 어때요? 나야 뭐, 괜찮지. 괜찮다는 말 뒤에 무엇이 숨어 있었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예산의 시골집에서 성만은 정임의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형사의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작은 수첩 하나가 손에 걸렸습니다. 정임의 글씨였습니다. 우울했다는 기록, 잠을 못 잔다는 기록, 병원에 다녔다는 기록, 그리고 가족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고백. 성만의 손이 떨렸습니다. 38년을 함께 살았지만 정임의 마음은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제야 또렷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세 사람은 다시 서울역에서 만났습니다. 성만은 그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라. 페이지를 넘길수록 세 사람의 얼굴은 굳어갔습니다. 엄마가 우울증이었어요. 나도 몰랐다. 어떻게 몰라요? 미안하다. 말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정임이 다녔던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어머니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혼자 견뎌왔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나설 때 밤하늘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세계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몰랐다는 자각,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후회,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균열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사건이 아니라 기억 속에서 말이지요. 실종 5주째가 되던 날입니다. 은서는 회사에 장기 휴가를 냈습니다. 편집장은 난색을 표했지만 은서는 물러서지 않았지요.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엄마를 제대로 찾아보고 싶어요. 은서 씨,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이미 한 달 넘게 아무 소식이 없잖아요. 경찰도 계속 찾고 있고요. 경찰도 단서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엄마의 흔적을 찾아봐야겠어요. 결국 편집장은 2주간의 무급 휴가를 허락했습니다. 은서는 그날 바로 예산의 시골집으로 내려갔지요. 아버지는 여전히 서울역에 올라가 있었고 오빠는 회사에 나가 있었습니다. 집에는 은서 혼자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몸을 감쌌습니다. 한 달 넘게 어머니가 없는 집이었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커튼은 그대로 쳐져 있었습니다. 집 안은 시간이 멈춘 것처럼 조용했지요. 은서는 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비누 냄새와 세제 냄새, 그리고 어머니만의 냄새였습니다. 방은 말끔히 정돈돼 있었습니다. 이불은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고 옷장은 닫혀 있었으며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은서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볼펜 몇 자루와 메모지, 오래된 안경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약봉지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은서는 하나씩 꺼내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세르트랄린, 졸피뎀, 알프라졸람. 은서는 노트북을 켜고 조심스럽게 검색했습니다. 항우울제, 수면제, 항불안제였습니다. 어머니는 우울증과 불면증, 불안을 안고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약봉지의 날짜를 확인하자 가장 최근 기록은 2004년 11월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병원에 가지 않은 듯 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자 낡은 수첩들이 여러 권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준 수첩 말고도 어머니는 더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첫 장을 펼쳤습니다. 1995년 6월 3일. 은서가 중학교에 들어갔다. 교복 입은 모습이 예쁘다. 다음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시어머니께서 나에게 화를 내셨다. 국이 짜다고 했다. 미안하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어머니의 삶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등록금 걱정, 이유 없는 눈물, 병원 진단, 말하지 못한 마음들. 오늘 혼자 영화를 보고 싶었다. 하지만 용기가 없었다. 은서는 그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영화를 보고 싶어 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혼자 극장에 앉아 있는 모습을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첩의 마지막 기록은 실종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괜찮아라는 말이 습관이 됐다. 은서는 수첩을 덮고 한참 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도움을 받고 싶었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고, 무언가를 좋아하고, 어딘가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옷장을 열자 어머니의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한복 안주머니에서 낡은 영화 티켓이 떨어졌습니다. 2002년 5월 3일 충남 예산극장. 영화 제목은 집으로였습니다. 뒷면에는 어머니의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혼자 영화를 봤다. 눈물이 났다. 다음에 또 보고 싶다. 은서는 그 종이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서도 자기 시간을 가지려 애썼던 것이지요. 그날 오후 은서는 마을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아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주머니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정희미는 조용했어요.
힘들다는 말 잘 안 했어요. 그냥 괜찮다. 그 말만 했죠. 그리고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절에는 자주 가셨지요. 혼자요. 은서는 산 위의 작은 절로 향했습니다. 스님은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임 보살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 은서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살았지만 자기 자신으로 산 적은 없다고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은서는 아버지와 오빠를 불렀습니다. 식탁 위에는 수첩과 사진, 영화 티켓이 놓였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제야 세 사람은 같은 풍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각자 다른 위치에서 같은 후회를 마주하고 있었지요. 우리가 엄마를 몰랐어.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어. 다짐은 이어졌습니다. 찾으면 꼭 제대로 대하자고, 물어보고, 들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말이지요.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어머니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이렇게 재구성됐지만 정작 어머니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재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질문으로 남았습니다. 우리는 왜 그때 아무것도 묻지 않았을까요? 실종 6주째입니다. 밤 11시 성만은 혼자 시골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서울로 돌아갔고 집 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조용하다는 사실이 이렇게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성만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끕니다. 리모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불을 끄고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침대에 눕지만 잠은 오지 않습니다.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성만은 같은 생각을 반복합니다. 집사람이 언제부터 이상했을까? 아니, 이상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집사람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아주 천천히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지요. 성만은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자 기억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2004년 가을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바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 안은 어두컴컴했습니다. 불이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여보, 대답이 없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보니 정임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왜 불도 안 켜놓고 있어? 피곤해서. 밥은 아직 안 했어. 그 순간 성만의 가슴에는 짜증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내가 밭에서 일하다 왔는데 밥이 없으면 어떡해. 미안해. 지금 할게. 정임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성만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한참 뒤 밥상이 들어왔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계란 하나. 평소보다 훨씬 간단한 상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 오늘은 이것밖에 못했어. 주에? 하루 종일 뭐 했는데? 그냥 몸이 안 좋아서. 어디가 안 좋은데? 그냥 좀 피곤해. 성만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때 정임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있었을까요? 성만은 기억하려 애씁니다. 정임의 눈가가 빨갰고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던 모습, 울음을 삼키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성만은 피곤한가 보다 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해 겨울 또 다른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잠에서 깼을 때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거실로 나가자 정임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왜 앉아? 잠이 안 와서. 왜 잠이 안 와? 모르겠어. 그냥 안 와. 나이 들면 다 그래. 자려고 누워 있으면 와. 누워 있었어. 2시간 넘게. 근데 안 와. 그럼 약이라도 먹어. 응. 성만은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임은 거실에 남았습니다. 그때 정임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남편의 등을 보며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성만은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2005년 1월 설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왔습니다. 준호와 은서, 오랜만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정임은 아침부터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떡국을 끓이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앉아 있어. 그래도 괜찮다니까. 정임은 끝까지 혼자 일했습니다. 식사 시간, 상은 풍성했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여보, 왜 안 먹어? 배가 안 고파서. 아침부터 일했는데 배가 안 고프면 어떡해? 먹어. 응. 정임은 억지로 떡국 한 그릇을 비웠습니다. 설거지도 혼자 했고 아이들이 떠난 뒤에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 피곤해? 응, 좀. 그럼 가서 쉬어. 응. 하지만 정임은 끝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허공을 바라보며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의 눈빛, 텅 비어 있던 눈빛. 성만은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2월, 길을 헷갈린다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지.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귀찮았고 대수롭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월 12일 아침이 왔습니다. 서울역, 토요일, 오후, 사람들로 가득한 역사. 손잡아, 손을 놓은 건 딱 5분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왔을 때 정임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이 지금도 계속 떠오릅니다. 빈자리, 사라진 손. 왜 그때 화장실에 갔을까? 왜 손을 놓았을까? 하지만 더 큰 질문은 따로 있었습니다. 왜 집사람의 상태를 알려고 하지 않았을까? 정임은 분명히 신호를 보냈습니다. 여러 번. 하지만 성만은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지금 성만은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고 있습니다. 점퍼를 안고 침대에 앉아 혼자 중얼거립니다. 여보, 미안해. 이제야 알아. 너무 늦게 알아. 대답은 없습니다. 정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만은 알고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 가장 늦었고 그래서 가장 잔인하다는 것을, 가장 늦은 자각, 그것은 가장 깊은 후회로 그의 삶에 남았습니다. 실종 8주째입니다. 5월의 첫째 주. 날씨는 유난히 맑았지만 이 가족의 시간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약혼녀 미경과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 햇살이 들어오는 평범한 오후였지만 미경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커피는 이미 반 이상 식어 있었습니다. 오빠, 우리 결혼식 어떻게 할 거예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한 채 컵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돌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대답 좀 해줘요. 5월 15일이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잠시 침묵. 준호는 한숨을 삼키듯 말했습니다. 연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미경의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또요?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엄마를 못 찾았는데 어떻게 결혼식을 해? 미경은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다시 들었습니다. 오빠, 저도 어머님 걱정돼요. 진짜로요. 그럼, 근데 우리 결혼식은 어머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하객들 다 초대했어요. 예식장도 예약했고 신혼집도 계약했어요. 다 돈이 들어간 일이에요. 알아.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기다리고 계세요. 벌써 2달째 연기하고 있잖아요.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오빠, 저도 이해는 해요. 근데 어머님이 언제 나타나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이잖아요. 경찰도 단서가 없다고 했잖아요. 준호는 그제야 미경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넌 엄마 없이 결혼식을 하자는 거야? 저는 그냥 우리 인생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엄마가 실종됐는데 무슨 인생이야. 그러니까요. 미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님은 실종되셨는데 오빠는 매주 서울역에만 가고 있잖아요. 그게 뭐가 달라져요?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야? 현실적인 얘기예요. 오빠가 매주 서울역 가는 게 어머님 찾는데 도움이 돼요? 경찰도 못 찾는 사람을 오빠가 찾을 수 있어요? 미경은 말하면서도 자신의 말이 너무 날카롭다는 걸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냥 경찰한테 맡기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 말이 준호의 가슴을 정면으로 때렸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경아, 나 먼저 갈게. 오빠, 생각 좀 할 시간이 필요해. 준호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미경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걷는 동안 준호의 머릿속에는 한 문장만 맴돌았습니다. 미경 말이 틀린 건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미경의 말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엄마 없이 결혼식을 한다고? 결혼식장, 신랑 쪽 어머니 자리가 비어 있는 모습, 그 장면은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준호야, 결혼식은 어떻게 할 거야? 연기하려고요. 또 벌써 2달째잖아. 엄마 없이 어떻게 해요? 전화 너머로 길게 한숨이 들렸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는구나. 아니에요. 아니야. 아버지가 그날 엄마 손만 안 놓았어도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야, 차라리 결혼식을 해라. 네, 엄마 없이 하는 게 마음 아프겠지만 그래도 내 인생은 살아야지. 아버지가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아버지는 괜찮아. 엄마도 원하실 거야.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 준호는 거리 한가운데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같은 시각, 홍대 근처 원룸. 은서는 책상 앞에 앉아 이력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온 마지막 연락, 복귀하지 않으면 퇴사로 처리됩니다. 은서는 사표를 냈습니다. 은서 씨, 정말 그만두는 거예요? 네. 어머니는 찾으셨어요? 아니요. 그럼 왜 그만두는 거예요? 휴직하면 되잖아요. 회사에 폐 끼치고 싶지 않아서요. 편집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서 씨, 어머니 찾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은서 씨 인생도 중요해요. 네. 어머니가 언제 나타나실지 모르잖아요. 그때까지 뭐 하고 살 건데요? 모르겠어요. 은서 씨가 일을 그만두면 어머니가 돌아와요? 아니요. 그럼 왜 그만두는 거예요? 은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전화가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은서야. 응. 나 결혼식 연기하려고. 또 잠시 침묵.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맞지? 은서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오빠, 엄마 없이 결혼식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은서야, 오빠, 우리 인생을 멈출 수는 없잖아. 엄마도
그걸 원하실 거야.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용산경찰서. 아직 단서가 없습니다. 그 말이 이제는 너무 익숙했습니다.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서울역, 어머니가 사라진 자리. 여기서 엄마가 없어졌어. 5분, 딱 5분. 그 5분이 이 가족의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밤. 준호는 비어있는 집에서 약혼녀의 부재를 느꼈고, 은서는 서울역 벤치에서 어머니를 찾다 지쳤고, 성만은 사진 앞에서 술잔을 들었습니다. 실종은 한 사람만 사라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관계도, 미래도, 믿음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지만 상처를 주고, 서로를 이해하지만 원망하고, 서로를 지키려 하지만 점점 멀어지는 것. 그것이 실종 가족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너짐은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실종 3개월째, 6월 중순입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았고 달력은 하루도 빠짐없이 넘어갔습니다. 사람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절은 변했고 마을의 논과 밭은 여전히 같은 속도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사라졌지만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가장 잔인했습니다. 준호는 회사 책상에 앉아 기획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실종 이후 2달 만에 처음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준호는 회사에 나와 앉아 있기는 했지만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어도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이며 문서를 넘기다가도 자꾸만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걷다가도, 지하철에서 내릴 때도,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혹시 어머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 상태로는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완전히 괜찮아진 것은 아니었지만 억지로라도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준호 씨, 기획서 진행은 어떻게 돼요? 거의 다 됐습니다. 내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그리고 요즘 얼굴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 말이 준호의 귀에 남았습니다. 얼굴이 좋아졌다는 말이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형식적인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이 돌아간 뒤 준호는 한동안 모니터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좋아졌다는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좋아질 리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잠은 깊게 들지 못했고 밤마다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장소에서 어머니가 자신을 부르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꿈 속에서 준호는 늘 조금 늦게 반응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달려가지만 어머니는 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깨고 나면 가슴이 답답했고 손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괜찮아 보인다고, 이제 좀 돌아온 것 같다고 말입니다. 준호는 그 말이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할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괜찮은 척하지 않으면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버텨낼 수 없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과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농담이 오가고 웃음이 섞였습니다. 준호도 웃었습니다. 의미 없는 농담에도 고개를 끄덕였고 상사의 말에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불편해했고 그 불편함을 감당하는 것이 더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며 살아있는 척하는 것. 그것이 준호가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현실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준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미경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경아, 오늘 저녁에 잠깐 만날 수 있을까? 문자를 보내고 나서
준호는 한동안 화면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답장이 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읽고도 답하지 않는 건 아닐까? 아예 끝내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잠시 후 짧은 진동과 함께 답장이 왔습니다. 7시에 카페에서 봐요. 준호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만나주겠다는 말 하나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후 7시 카페입니다. 준호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고 유리창에는 노을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이상하게 현실감이 없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미경이 들어왔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야위어 보였고 눈 밑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미경아, 오빠, 두 사람은 마주 앉았지만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카페 안에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들 사이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미경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커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요? 그동안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미경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잔을 내려놓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힘들었어요. 미안합니다. 오빠만 힘든 게 아니었어요. 저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는 저를 안 봤어요. 그 말이 준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님 생각만 하셨어요. 그건 이해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빠 옆에 있었잖아요. 준호는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미경아, 저도 어머님 걱정됩니다. 진심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3개월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 질문에 준호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한 뒤 준호가 말했습니다. 미경아,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뭘 말입니까?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미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빠, 3개월 동안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경찰도, 병원도, 어디에서도요. 처음에는 그냥 길을 잃으신 줄 알았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경은 조용히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이렇게 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결혼합시다. 네, 더 이상 미루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언제 나타나실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 기다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이제라도 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기쁨보다 현실을 받아들인 체념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은서는 새로운 회사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이전 회사보다 규모는 작았고 사무실도 협소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올라가야 했고 사무실 문에는 아직도 페인트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은서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손잡이를 잡고도 바로 열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사라진 상태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이 마음 한켠에 죄책감처럼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서 씨죠? 환영합니다. 편집장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고 눈빛에는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있었던 일은 들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여기서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일은 천천히 해도 됩니다. 그 말에 은서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이 이렇게 오래간만이었기 때문입니다. 은서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낯선 책상, 낯선 컴퓨터, 낯선 동료들. 하지만 그 모든 낯섦 속에서 이상하게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어머니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괜찮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은서는 그 평범함이 필요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편집할 원고가 전달되었습니다. 에세이 원고였습니다. 제목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하여였습니다. 은서는 파일을 열자마자 첫 문장에서 멈춰 섰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은서는 모니터를 바라본 채 한동안 스크롤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잃어버린 것, 사람을 잃고, 시간을 잃고, 기회를 잃고, 그리고 결국 자신을 잃는 것. 그 문장이 너무 정확하게 지금의 상황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원고를 계속 읽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렸다는 것은 한때 그것을 가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은서는 그 문장을 읽고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를 가졌던 시간,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살고, 같은 공간에서 숨 쉬던 시간, 그 시간들이 너무 당연해서 기억조차 하지 않았던 시간들. 이제 와서야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귀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원고를 덮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받아들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은서는 그 생각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생각하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했습니다.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잠을 자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말입니다. 그것이 현실이었고, 그 현실 속에서 은서는 계속 살아가야 했습니다. 예산의 시골집에서는 성만이 밭에 나와 있었습니다. 호미를 들고 땅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실종 이후 처음으로 제대로 하는 밭일이었습니다. 그동안 밭은 방치되어 있었고 풀은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일 힘도 마음을 돌볼 여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괴로워졌습니다. 몸을 쓰지 않으면 생각이 더 깊어졌고 생각이 깊어질수록 후회는 커졌기 때문입니다. 성만은 땅을 파며 같은 생각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집사람은 정말 돌아올까? 처음에는 확신했습니다. 길을 잃었을 뿐이라고. 누군가 발견해 연락을 줄 거라고. 하지만 3달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성만은 이제는 다른 가능성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정임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그 생각은 마음 깊숙이 스며들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혼자 저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퍼서 상 위에 올렸습니다. 예전에는 정임이 늘 먼저 하던 일이었습니다. 성만은 숟가락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혼자 먹는 밥이 이제는 일상이 되는 걸까? 처음에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정임 없는 집, 정임 없는 하루, 정임 없는 삶. 하지만 사람은 익숙해지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익숙함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정임이 없는 삶에 적응해 간다는 것. 그것은 정임을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자 성만은 정임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성만은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3달이 지났어. 너 돌아올 줄 알았어. 사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청만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혹시 일부러 떠난 거야? 그 질문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임의 수첩에 적혀 있던 문장. 나는 언제쯤 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 문장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니지. 내가 그럴 리 없어. 청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임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을 두고 아무 말 없이 떠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넌 어디 있는 거야?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정임이 사라진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임은 오랫동안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우울증, 불면, 기억력 저하. 하지만 가족들은 그 신호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정임은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서울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만은 손을 놓았습니다. 단 5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5분은 영원히 되어버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청만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날만이 아니야. 그 전에도 난 내 손을 놓고 있었어. 내가 힘들어할 때도, 아플 때도, 외로워할 때도 난 항상 괜찮겠지라고만 생각했어. 그래서 넌 혼자였어. 그래서 사라진 거야. 청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길게 울었습니다. 6월 말, 3사람은 다시 시골집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역에 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찾을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녁상을 차리고 3사람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끓인 된장찌개였습니다. 아버지, 맛있어요. 은서가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만큼은 못하지만. 아니에요. 진짜 맛있어요. 식사를 마친 뒤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그동안 한 사람이 하던 일을 3사람이 나눠 했습니다. 그 자체가 작은 변화였습니다. 거실에 앉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청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네, 아버지. 우리 엄마를 잃은 것 같다. 그 말에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개월이다. 이제는 인정해야 할 것 같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서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요. 청만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은 잔인했지만 피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사고든 아니면 청만은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면 떠난 거든. 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는 그런 분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믿고 싶다. 하지만 청만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오래 힘들어했어. 우리가 몰랐을 뿐이야. 3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받아들이자. 뭐려. 엄마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그리고 청만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걸. 그날 밤 3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받아들임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에 삶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아프게. 2006년 3월 12일, 실종 1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청만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은 맞추지 않았지만 그날은 눈이 저절로 떠졌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청만은 예산에서 서울로 향하는 첫 버스를 탔습니다. 2시간 반이 걸리는 길이었고 이제는 너무도 익숙해진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보며 청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가는 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것은 오전 10시였습니다. 한 번 출구 앞, 정임이 사라진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성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국화 한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줄 수 없는 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지나갔습니다. 바쁘게, 정신없이,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1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갔고, 그 속에서 정임은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성만은 국화를 내려다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1년이 지났어. 소리로 내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들을 사람도 없었고, 대답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너, 어디 있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성만은 1시간가량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그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그 자리에 오래 머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원, 준호의 신혼집이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24평 남짓한 공간이었고 준호와 미경이 함께 고른 집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미경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응. 거실로 들어서자 집 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아버님, 커피 드릴게요. 고맙다. 미경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시지요. 그래. 1년째 되는 날이다. 힘드시지요. 괜찮다. 이제는 좀 익숙해졌다. 미경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임이 소식은 없냐고 묻고 싶은 거지. 네. 없다. 1년 동안 아무 소식도 없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돌아오지 않으실 것 같다. 성만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1년 전에는 절대 할 수 없던 말이었습니다. 아버님, 괜찮다. 말해도 된다. 이제는 그 말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잘 지내고 있지요? 네. 회사도 잘 다니고 있고요. 그래. 다행이다. 성만의 시선이 거실 한쪽에 놓인 사진 액자로 향했습니다.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준호와 미경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신랑 쪽 앞줄에는 빈 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임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끝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성만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진 잘 나왔다. 감사합니다. 준호에게는 엄마 이야기 자주 하지 않아도 된다. 아버님, 그 아이는 앞으로 살아야 한다. 엄마 생각에만 매달리면 안 된다. 그래도 엄마는 내가 기억할 거다. 성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미경을 위한 말이기도 했고 자기 자신을 위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준호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응. 오늘이 안다. 1년째다. 준호는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울역 가셨어요? 갔다. 어떠셨어요? 여전하더라. 말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준호야. 네.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냥 살고 있어요. 그래. 그게 제일 중요하다. 준호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1년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같이 사세요. 서울로 오세요. 아니다. 나는 시골이 편하다. 혼자 계시면 괜찮다. 외로운 것도 이제는 익숙해졌다. 준호는 눈을 떨궜습니다. 엄마는 돌아오지 않으실 거다. 아버지, 1년이 지났다. 이제는 받아들여야 한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없다. 혹시는 이제 없다. 성만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살아라. 그게 엄마가 바랄 거다. 다음 날 성만은 홍대로 향했습니다. 은서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은서는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그것이 기쁘면서도 어딘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빠, 요즘 저 잘 지내요. 그래 보여서 다행이다. 엄마 생각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다르게 생각하려고요. 은서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엄마에 대해 적은 노트예요. 성만은 노트를 받아 읽었습니다. 글씨 하나하나에 정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서야. 네. 고맙다. 엄마를 기억해줘서.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잊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그리고 저는 저 자신을 잃지 않으려고요. 성만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라. 엄마도 그걸 원하셨을 거다. 그날 밤, 성만은 다시 서울역 한 번 출구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1년 전과 똑같이. 하지만 성만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누군가에게 끌려간 것도 일부러 사라진 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그저 아무도 그녀를 붙잡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 가까이 있어서, 너무 당연해서 아무도 보지 않았다는 것을 성만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오래 보지 않았던 거였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3월의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성만은 옷깃을 여미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문장. 한정임은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겼습니다. 사람은 당연하지 않다는 것. 곁에 있는 것은 늘 기적이라는 것. 보지 않으면, 붙잡지 않으면 사람은 조용히 사라진다는 것. 그 깨달음은 남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계속 살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아주 오래. 이야기는 끝났지만 남겨진 이들의 기다림과 상처는 여전히 현재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 할 때 그들의 고통은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르지요.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사라진 이들의 발자국을 계속 따라가 주세요.